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소환장도 바로 발송되면서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 하루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 후 조기 퇴임과 통합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유심 대란의 SK텔레콤이 별도 신청 없이 가입자들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긴급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은 맑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을 서울 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 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 고법이 신속히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 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에는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 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이어 선거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재점화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최대 결집을 전망하며 후보 교체론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도 소환장 송달이 가능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자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전화 송달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이 어렵거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 송달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구 의원은 폐문 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에도 북한 접경 지역을 돌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날 있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소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경청 투어 이틀째 방문지로 강원도 접경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철원과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을 돌며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의 폐기 선언으로 효력이 사라진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상호 중단 등 접경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 등 민주당 반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탄핵 추진 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에 격앙된 당내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당이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몇 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토론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었고. 이에 당 차원에선 한덕수 전 총리 사퇴에 대응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일 뿐이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경선 일정은 청년의, 한동훈 후보는 영남 지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각각 취약 지점이라 불릴 만한 곳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장관도 청년들 20대, 30대 임명을 해서 경선 종반 공약 경쟁은 정치 개혁이 눈에 띄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한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는 극명한 노선 경합을 펼쳐왔습니다. 서로를 선배를 제 손으로 탄핵시킨 후보, 계엄 사태에 사과하지 않은 후보로 규정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가는 거 이건 큰 차이거든요. 경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는데 김 후보는 김덕수란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한 후보는 이기려면 누구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다면서도 마치 대입에서 수능은 안 보고 면접만 보겠다는 식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TV토론은 비방전보단 도시계획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북핵 대응 방안 등 정책 검증이 줄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니만큼 자멸로 가는 비호감 경쟁은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보수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을 조속히 완수하고 대통령직을 조기에 내려놓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 출마 첫 행보로 찾은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줄곧 대선 차출론이 제기돼 온 한덕수 전 총리.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해오다 총리직 사퇴 직후 하루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년 차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의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로 미국발 관세 전쟁을 꼽았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 갈등을 고려해 통합에도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론 서울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폭 포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특별한 회동 계획이 없다면서도 출마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 전 총리는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과 내내 운명을 함께한 2인자라는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입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발하는 시민들에 막혀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통합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조기 대선 전국을 관리해야 할 이른바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한 전 총리가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결국 대권이었느냐는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누구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범보수 빅텐트론에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중도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힘을 보탰는데 대선 경쟁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셈법에 따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의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이재명 기치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협력을 해나갈 거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간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조만간 한 전 총리와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단일화 구상에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너무 김치국을 마신다고 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잘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재차 강조한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이 민주당과의 이전 투구가 가능한 유일한 후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탈락한 후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과거 같은 당 소속 시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징계한 것에도 사과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는 단일화 논의에는 뛰어들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가 대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간 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비판을 자제해온 국민의힘 주자들도 최종 후보가 된 뒤에는 태도를 바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 중심의 단일화가 향후 본선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건데 범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30여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대행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출근길, 이주호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긴 건 국가안보였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처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관들에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고 사명감과 하나된 자세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 안전 책무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재난안전관리상황실도 찾아 산불 등 안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과도기 속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모든 공직자를 향해 흐트러지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무회의에 15명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9개 정부 부처 중 5개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지도에 따라 전국 2,600곳 대리점에서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만큼은 여전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등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행정 지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주문 물량이 오는 15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까지 유심 1,0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층부터 차례로 자동 가입을 시작해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오는 14일까지 전 고객 가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공항 로밍센터마다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14일부터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S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또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또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나 휴대전환의 정보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인데 고객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2만 2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2만 2천여 건으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재적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재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재적 예정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재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적 예정이 통보된 학생들은 순천향대는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 등 모두 1,916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어제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 25부는 배당 직후 검찰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가 사저로 거처를 옮길 즈음에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 목적으로 장관급 인사의 통일교 주최 행사 참석 등 통일교가 추진한 사업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의 청탁 목적으로
당시 통일교가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줄줄이 열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지원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 인수 청탁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통일교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인 UN 사무국 한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주최 행사 참석도 윤 씨의 청탁 목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보낸 축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I enjoyed speaking with the World Summit last February, very much so, and I want to thank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for hosting this wonderful event. 검찰은 이 행사에 정부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찾으려 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압수 대상에는 현금과 카드, 회계 장부, 공인인증서, OTP 등 김 여사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등 100여 개 항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와 수행비서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확보했는데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는 아이폰 16 기종으로 지난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옮길 즈음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사저에서 확보한 또 다른 휴대전화는 공기계 상태로 수행비서 소유였는데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간에 음악을 트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이 무렵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씨와 건진법사 그리고 김 여사 사이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뭔가 지연 전략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뭔가 피의자의 지연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 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1심의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거는 다 하면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소환장을 발송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의 촉탁서도 발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편하고 인편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네. 아마 2심 재판 파기환송심이 빨리 해서 파기환송심을 빨리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재상고돼서 대법원까지 완전히 확정되기는 대선 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 파기환송심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형량이 나옵니다. 형량이 2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형량이 없어요. 그냥 1심에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에서 이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대선 막판이 되겠죠.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법원이 빨리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법원이 왜 부담을 갖냐면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너무 늘어졌고 이 중차대한 사건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대선이 꼈다.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재판을 빨리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예.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 그래서 2심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거, 이 유죄라는 예. 그냥 막연하게 유죄가 아니라 정말로 1심처럼 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중형이 나온 상태로 2심 끝나고, 그러니까 4심이 끝난 거죠. 하나만 남겨둔 상태에서 대선을 맞는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상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2심에서 다시 돌아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어쨌든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내려갔으니까. 네. 유죄 형량이 나오면 이제 그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파기환송심 결과도 사실 6월 3일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속도를 냈을 때 대법관들끼리만 이 기일을 잡고 회의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들어야 됩니다. 양쪽의 변론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가 다시 열리는 그렇죠. 심리를 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아무리 고등법원이 뭔가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변론까지 다 생략하면서 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다 듣고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6월 3일 이것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1심, 2심 또 대법원 다 이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걸 또 상당히 진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민심입니다. 대선은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30%에 이르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관련해서는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뭐 결집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뭐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집할 분들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죠. 결집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서 표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유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심은 기속이 되잖아요. 대법원 파기환송의 그 결과에 따라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원래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면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피선거권 박탈이 됐을 텐데 재판이 늦어지고 조기 대선이 생겨서 정치 생명이 이어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리적으로 또 어떤 공평의 관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아예 재판 안 되게 뭐 형사소송법 바꾸고 이런 일을 하면요. 그 자체로 또 배가 돼서 고비 돼서 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판 계속되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뭐 어떤 분은 너무 나가서 삼권 분립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자체로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직 뭐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의 변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걸 나온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판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예. 일단 이 대법원의 이 판결문에 대한 뭔가 반응들이 예를 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뭔가 뭐 다들 공감하고 이해를 납득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과연 이 국민들 2심 판결을 그 180도 뒤집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판결문 뭐 분량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판결문 사실상 이 취지는 23페이지인데 반대 의견만 48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세세하게 담겼을 정도로 판결문이 너무 간략하게 담긴 건 아니야.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에는 2심 때 무죄 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은 박영재 대법관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문이 5차례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판례로 인용이 되었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저는 박영재 대법관이 분명히 이거를 그 파기환송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판례를 깨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2심 재판의 결과를 파기환송시키고 완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거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의 뭐 중도층의 그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좀 나와봐야 알겠죠. 네. 송 부장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됐다고 느껴지는 게 예. 민주당 의원 60명이 대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대법관들 탄핵 가능성이요. 이거까지 지금 시사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 뭐 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내뱉으셨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했던 말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이 예. 국민들 보시기에 결국 지금 6월 3일 지금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층에게 보여질 때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뭔가 탄핵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중도층의 민심이 과연 이거를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장도 탄핵하자 외치고 싶을 정도로 붕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예. 탄핵을 실제 이루기에는 저는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저기 나가 계신 분들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어요. 제도가 없으니까. 예. 저기 나가신 분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2심 나왔을 때 3월 26일 날 어땠습니까? 거기서 만세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2심 재판부 구성원들은 그런 법원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외에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본인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나가서 규탄하고 저렇게 피켓 들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차용을 해요.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 그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사법 체제 자체를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 그 몇백 년 전에 로크란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 시절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아프고 이재명으로만 정권 교체를 해야 뭔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너무 소화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법까지 형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재판 진행을 안 되게까지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어떻게 내부에 견제 장치가 얼마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많이 고장이 났다. 이번 기회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분들 정말 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임기 영원하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후에 저분들 어떤 생각했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처지가 될지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당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좀 정치적 레토릭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가 좀 뒤에도 다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 탄핵 소추를 진행할 때도 당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할 때도 만약에 대법관들을 탄핵 소추한들 지금 이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뭐 뒤집는다거나 갑자기 또 되돌린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되느냐는 전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법안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 84조 논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헌법에는 소추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까지 합친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합친다면은 정말로 헌법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재판에 적용을 안 받겠죠. 재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쭉 보시면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굳이 소추라는 단어 안에 재판까지 포함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해석만으로도 이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에 한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헌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87년에 개정할 때 설마 이런 걸로 재판받는 사람 5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까?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헌이 이 헌법을 만들 때에 이 소추를 넣은 이 84조의 취지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애매하니까 그냥 법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거기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이 흔하니까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이라고 넣으시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 체계를 왜곡시킨다면은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막아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어떻게 해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임기 내내 조롱을 받을 거예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해명 그런 걸 받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그 속뜻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헌법 84조라는 문항을 만들 때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안 했을 텐데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는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기소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는 단어를 따로 썼다는 것은 그것을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해석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그 법조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좁게 해석할 것인가 넓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주권자들이 결국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주권자들이 알고도 이 뭔가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 것을 알고도 뭔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은 저는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감게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런 거를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고 법을 통해서 이걸 맞는 그 명문화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할지 아니면은 당에서도 뭐 율사들이나 이런 분들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것을 그 재판이 만약 진행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해석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해석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일단 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걸 끝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그 대법원 앞에서 대선 이후라도 헌법 84조 형사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가 대법원 등의 판단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미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대법원이 이 상태에서 대선 날짜 지나서까지 당연히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끝난다고 당연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간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입장을 냈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멈춘다든지 이런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법원은 재판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도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때도 개별 재판부가 사건마다 각각 사건을 맡고 있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벌써 이 재판 말고도 재판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된다고 거의 뭐 해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요. 뭐 막든 안 막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털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털지 않고 뭔가 꼬리표처럼 유죄 대통령이라는 것을 달고 임기를 시작하면은 이건 공화국의 비극이죠. 왜 그 점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고 이제 보신 거고 그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럴까봐 이거를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암묵적으로 이거를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법원이 그 암묵적으로 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당선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닐 때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법원이야말로 그리고 하부급심 그 고등법원도 법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대법원이 그 해석을 미리 내리는 것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판결을 내린 것이 이 당선 이후에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 혼란은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후보를 교체해야 될지 말지 이런 혼란이 있는 거지 국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판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져요. 100%.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대법원이 그걸 암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이야기하고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 통상, 그리고 국민 통합 이 3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네. 2년 차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에 퇴임을 하겠다. 개헌 메시지가 가장 크게 들리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만큼 개헌이 가장 강조됐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그렇게 뭐 특출난 게 없었다는 걸로 또 반증하는 것이고요. 개헌 메시지, 사실 지금 그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개헌에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또 얘기하셨죠.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동훈 후보가 또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굳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덕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개헌이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출마 선언에서 뭐 또 통상도 이야기하셨는데 통상 사실 지금 외교, 통상, 관세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라고 60일 동안 위기 관리하라고 권한대행 역할 맡겨준 건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의 입에서 통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이 메시지가 사실 작년 총선 전에 이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 있었던 조정원 의원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분 결국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적 전환하셨던 분이 했던 메시지를 저렇게 쓰시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국 한덕수 후보는 결국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총리였거든요. 예.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뭔가 중도층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보수에서 그냥 한 명이 더 나왔을 뿐이다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출마 선언문이 주는 감동이나 명분이 없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첫 행보가 서울 쪽방촌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5.18 묘역 참배를 위해서 광주로 갔는데 광주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참배는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덕수 예비 후보가 첫 이제 정치 행보를 하신 건데, 전 정말 생경했어요. 계속 총리 관료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고 출마 선언하신 것도 보고 뭐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마치 누군가의 출마 선언문을 대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어제까지 권한대행이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시니까 바뀌시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저 장면도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뜻을 전달하겠다. 좋은 행동이지만 거기에 이제 막혔을 때 이제 행동을 보면 저 보십시오. 손으로 손 마이크를 하면서 저 외치는 모습. 한덕수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예비 후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치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관료로서 뭐라고 할까요?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글쎄요. 정치라는 게 뭔지 과연 이 거센 정치판에서 생존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고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덕수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에 운을 띄웠는데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일화 문제는. 일단 글쎄요. 헌법 개정. 지금 한덕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말한 개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사실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김문수 내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경선 김문수 대 한동훈의 1대1 싸움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문수와 한덕수 그리고 vs 한동훈 2대1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이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뭔가 그 전체적인 흐름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때만 하더라도 뭔가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근데 뭔가 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갑자기 처음부터 시종일관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김문수 후보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선 결과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대 김문수 최종 후보를 1인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랑 김문수가 한 표를 먹고 한동훈 후보가 붙는 전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하게 보시는 건가요? 전 불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1대1이었다면은 흐름상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전 있었다고 봤는데 뭔가 지금 한덕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2대1이면 솔직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상 한덕수의 등장으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대변인님. 뭐 한덕수 예비 후보가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뭐 꺾였다 안 꺾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 4명에서 2명을 추릴 때 그 숫자, 당심 민심이 어떻게 됐고 통합으로 해서 어느 분이 1등이고 어떤 퍼센티지를 받았느냐 이것을 알면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텐데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모르시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그 발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관계자만 알게 되고 이거를 알아도 어디에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가공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 3, 4주 정도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결합 가능성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중간중간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빅텐트 관련해서 저희 당과는 연이 적은 상대당 민주당과 훨씬 인연이 깊은 뭐 정대철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저희 오래 당을 지켜온 당원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일었었어요. 결과는 뭐 내일 전당대회에서 3시 넘어서 3시와 4시 사이에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단일화를 넘어서 이제 빅텐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지금 이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어제 하루에 대한민국의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행정부 세열 1, 2, 3위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초유의 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다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느냐. 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어제 그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는 직전에 있던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최상목 부총리, 전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 호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 부총리를 탄핵 소추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실효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런 명분은 그 지도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이겁니다. 사실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우리 당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고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런 통상 외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의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맡겨준 건데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거 다리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 카드를 다시 접어뒀던 건데 그걸 박차고 나간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느냐. 최상목 부총리 역시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탄핵 소추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진행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 그것이 옳았냐 틀린 판단이었냐를 묻는다면은 어제 의원총회에 있었던 반대했던 의견들,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 부의장님,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그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을 실행에 옮긴 것은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의 입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 얘기를 전달했는지 아니면 따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원내 지도부한테 물어봤을 때는 원내 지도부 당연히 들었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분들에게 말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팩트는 명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한 1000년 전에 고려 무신 정권 때 왕 계속 바꾸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과연 나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고
미국조차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첫 분기에 마이너스 0.3% 역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경제 사령탑을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뭐 한 달 있다가 대선이 이제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경제부총리 임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명하려면 또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는 누가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든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을 누가 챙길 겁니까? 장관 없는 가운데 차관이 대행한다? 영이 쓰질 않아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티저 영상이 너무 잔혹해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민주당한테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티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영상이죠. 예고편.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이고 뭐고 간에 뭔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라고 할 때 누군가 뜯어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역할, 뭐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가장 더 큰 역할은 사실상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도 그걸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전 국민의힘에고 같이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이건 한덕수 총리 출마 선언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3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시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4시에 중점을 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3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젯밤에 의총에서 3시 그것 때문에 그것 때 화풀이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명분상으로는 저희는 내세웠던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가 그 명분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행 체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결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상황이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줘야 되는데 후보님은 못 사줘요. 선거법상. 내가 사줘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선거법 때문에 사줄 수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사줄 수 있어요. 그대로 먹어도 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원은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법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은 그런 판결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판결 한 장씩을 열어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이 갓 지나자마자 외교안보사령탑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인 시그널 게이트가 지목됐지만 트럼프 충성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어느 장관 참모할 것 없이 모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트럼프 대통령. Well, let's see who did the best job, who did the worst job. And I determined that everybody is like the same and there was no worst job. Everybody was outstanding. 하지만 하루 만에 외교안보 사령탑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교체됐습니다. 왈츠 보좌관을 주 유엔 대사로 보내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당분간 안보보좌관을 겸임하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왈츠 보좌관 교체는 사실상 경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민간 채팅방에서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책임자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충성파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지키기 위해 비교적 합리적인 왈츠 보좌관을 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부른 건 왈츠지만 군사기밀을 올린 건 헤그세스였기 때문입니다. Well, I think the president is getting rid of Mike Waltz is protecting Hegseth, and I think what it's going to do is continue the upheavals that are continuing to occur within the Pentagon. 왈츠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일기 때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웡 부보좌관은 지난주만 해도 백악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을 만났습니다. 시그널 게이트를 처음 보도한 애틀랜틱은 맹목적 충성파가 아닌 왈츠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내일부터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내 수요 기업들이 단기간에 거래선을 변경하기 쉽지 않겠지만 관세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수요 위축과 수출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검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원산지 기준 강화가 유력한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관세 완화를 호소하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접촉을 부인해왔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조급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쪽에선 지금은 중국을 제쳐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와의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대중 완화 조치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Is it fair to say that we'll see a deal with India and South Korea before we see something with China? Could we see a de-escalation because the Chinese need to de-escalate sooner than the other deals, perhaps? But the other deals are moving along well. 백악관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거듭 관세 전쟁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공정한 조건이었다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상대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countries, obviously,
will have their own demands and their own interests, but nothing will go into effect that doesn't serve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미국의 실물 경기가 후퇴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에서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작은 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Those are businesses that really have the least amount of margins to be able to deal with tariff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we're very concerned about going forward is that we could see red ink in the employment data as we get into May and June.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만 보이며 별다른 진전 없이 3차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결국 정상 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주 만에 관세 협상 테이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협상에서는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완화, 경제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수입차 안전심사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국차 대수를 늘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여전히 가시적인 진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建設的な突っ込んだ議論が行われた。しかしながらなお一点というのは見出せる状況には今のところなっていない。 방위비와 환율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일 양측은 이번 달 중순 3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国益はしっかり守りながらですね、できるだけ早くウィンウィン、日米双方にとっていいような結論を出したいということで、全力で最優先で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미국은 일단 통상 정책의 핵심인 트럼프 관세에는 완강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역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세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 양측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찰이 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른바 좀비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또 빌라 여러 곳에 몰래 침입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낙엽이 쌓인 땅을 파니 작게 포장된 물건이 나옵니다. 메페드론, 이른바 좀비 마약입니다. 과다 투약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경찰은 이 합성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원 5명과 구매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에 머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지난해 2월 공조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고 1,5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메페드론 150g과 대마류 10g을 압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말부터 20여일 동안 서울에 있는 빌라 7곳에 침입해 3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현금만 쓰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면서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는 아침 8시 1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자신을 쫓아온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일부러 사이드카를 친 건 아니라면서도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은 낮 시간대 동시 음주 단속을 벌여 식당과 유흥가 주변 등에서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이 1명, 면허 정지 대상이 10명이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8시 45분쯤 경기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2층 주택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을 들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하는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아 나들이에는 좋겠지만 산불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비로 출발한 징검다리 연휴. 오늘은 잠시 맑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한반도로 저기압이 자주 지나기 때문인데 비는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3일 토요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고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틀 동안은 산불 위험도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린이날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은 이틀 만에 다소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5일 밤부터는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6일 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건너 하루 비 소식이 있지만 어린이날 나들이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산불이 날 수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 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통상 현안 해결, 약자와의 통행 등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를 찾아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일정이 불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 중구 쪽방촌을 방문한 데 이어 광주로 향했지만 광주 시민들과 광주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분열돼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시민단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참배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두고 사과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당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관련 의혹을 사실로 전제해 이 후보를 징계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마음에 큰 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사과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우선 대화는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YTN 뉴스퀘어 오전 10시 뉴스에 출연해 평소 자신에게 워낙 잘 해주셨던 한 전 총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뵐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이상의 것을 논의하긴 어렵다며 훌륭한 선배를 모시는 입장에서 대화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일화나 빅텐트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과 경제 회복, 다가오는 대선 관리까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날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대행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 혼란은 물론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행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대미 통상 전략 수립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관세 협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대내외 악재 속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도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반도체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까지 이 대행의 몫입니다. 이 대행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 과제에 집중하면서 외교와 안보, 국정 안정이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가뜩이나 내후회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가능성과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미국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 국면인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진두지휘할 경제 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를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도 최 부총리가 부재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미통상협의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파트너로 한미 2+2 통상협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한 필수 추경 집행과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력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고객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9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회사의 본인 확인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층에 대한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스팸 문자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시장 감시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2.2%, 2월 2.0%, 3월 2.1% 등 올 들어 2%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과 출고가 등에 전이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는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외식 물가 상승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3.3%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3.2% 오르며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신속한 피해자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말한 뒤 경찰 안내에 따라 사건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면 그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오빠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주가 되도록 고발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경찰에 전화해보니 그제야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충남 공주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은 조사 날짜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뒤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3차례나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코지 할까 봐 그게 조금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수사가 돼서 적금 금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경찰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했지만 고발인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고발인 조사를 곧바로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가 이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대응에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야구 1군에 복귀한 SSG 최정이 첫 타석 결승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는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다가 이날 복귀한 최정은 첫 타석에서 상대 투수의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최정은 KBO 리그 역대 최초의 500홈런 고지까지 4개만을 남겨놨습니다. SSG는 2연승을 거두며 선두 LG를 5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롯데는 극적인 재역전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롯데는 NC를 4대3으로 꺾고 선두 LG를 반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삼성은 강민호의 쐐기포를 앞세워 홈에서 두산을 6대2로 이겼고 키움은 KT를 잡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화는 연장 11회에 터진 노시환의 결승포에 힘입어 기아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임시 대체 홈구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NC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안전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창원 NC파크의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NC는 KBO와 함께 리그 파행을 막기 위해 올 시즌 임시 대체 홈구장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사흘 동안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NC와 KT의 경기도 수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답지 않게 올 시즌 골가뭄을 겪는 울산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베테랑 이청용의 올 시즌 첫 골을 시작으로 한 경기에서 3골이나 터뜨렸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극심한 골가뭄에 시달리던 울산의 첫 해결사는 역시 베테랑 이청용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오른쪽에서 낮고 빠르게 올린 크로스를 가볍게 툭 건드려 골망을 흔듭니다. 782일 만에 나온 이청용의 리그골입니다. 경기는 지배하지만 골이 없는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반 내내 노출됩니다. 임재석이 절묘하게 공을 밀어줬지만 에릭이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광주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책을 틈타 여러 차례 시도했던 슈팅도 모두 막힙니다. 후반 답답한 흐름을 끊어낸 건 교체 선수 라카바였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어렵게 쳐낸 공을 빠르게 달려들어 툭 밀어넣습니다. 교체 투입 1분 만에 나온 자신의 K리그 데뷔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에릭이 쐐기골까지 보탭니다. 이전까지 경기당 한 골도 못 넣었던 울산은 올 시즌 처음으로 3골을 넣으며 홈구장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천은 박상혁의 멀티골로 웃었습니다. 박상혁이 헤더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뒤 포항이 3분 만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박상혁이 다시 골망을 흔들며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미국 PGA 투어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음식과 음악 등 K컬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도 찾아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골프장 18번을 페어웨이 옆에 차려진 체험관에 갤러리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10대 소녀들부터 장년층까지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K-팝이 흐르는 공간에서 우리 음식을 맛보고 뷰티를 체험하고 문화를 즐깁니다. I love K-pop. I love everything about Korean culture. It's so much fun. I like BTS more. BTS. Sing it. Like summ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Craving in your heart like that.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리아하우스를 더 새롭게 단장해 골프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파리에서도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렸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더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조금 더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NS를 통해 미리 방문 소식을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도 찾았습니다. 골프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카이는
만두를 먹고 화장품을 고르며 연신 즐거워했습니다. 세계 1위 셰프로가 기자회견에서 최고라고 평가한 것처럼 17명의 한식 셰프가 선수들을 위해 차려내는 음식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퍼들의 플레이와 세계적인 우리 문화의 만남이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본격적인 연휴의 시작부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내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5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 예년보다 8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파도가 높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0도, 대구 11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8도, 대구 16도로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은 오후까지 하늘만 흐리다가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